네, 그러면 이제 성년기의 직업 발달 두 번째 영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로 관련한 수업을 이미 이론 수업을 들으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직업 발달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성년기에는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성년기의 직업이나 진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처음으로 전일제, 풀타임이라고 하죠. 전일제 직업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는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이 이제 자리매김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거고 또 매우 행복감이라던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라던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직업이란 거는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뭐라 그럴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얘기를 할 때 커리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커리어라는 말은 어원이 레이스 코스라는 의미의 프랑스 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진로라는 거는 일생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 경주의 코스라는 거죠. 레이스의 코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 발달을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직업 발달이라는 거는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직업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 직업 발달 이론이 좀 소개가 됐어요.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절충 이론, 그리고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 그리고 홀랜드의 성격 유형 이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긴즈버그의 절충 이론을 먼저 보면 네, 직업 선택은 10에서 21세까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역행할 수 없고 욕구와 현실 사이의 절충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구와 그리고 현실, 자신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에 관련된 욕구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의 상황, 이걸 절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 자아가 그것을 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초기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 나의 개인 내적인 요인들로 직업을 선택을 했다면 청년 후기로 갈수록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된다고 이 이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단계는 이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환상적 시기, 2단계는 시험적 시기, 세 번째 단계는 현실적 시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환상적 시기는 11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아직 직업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주로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난 나중에 커서 이거 하고 싶어. 그리고 이때까지는 직업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에 고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직업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라던가 실제적인 측면을 아직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적 시기는 11에서 18세. 이때는 환상적 시기에 그 고려했던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업 흥미, 능력, 교육, 가치관, 인생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하면 얼만큼의 자유시간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 부분들이 이때부터 고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18세 이후의 현실적 시기는 더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필요한
특정 직업, 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위해서는 어떤 흥미와 재능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해도 기회가 너무 적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걸 고려하는 시기는 성인기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절충 이론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으로 넘어갈 건데, 슈퍼의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이라는 거는 자아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 개념이라는 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만큼 나의 흥미, 내가 원하는 욕구들,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의 정체감, 이런 것들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입니다. 그래서 슈퍼는 직업 선택으로 8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결정화 단계, 구체화 단계, 실행 단계, 확립 단계, 강화 단계, 유지 단계, 쇠퇴 단계, 은퇴 단계, 이렇게 8단계고요. 일단 요거는 교재 505페이지에 보면은 505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화 단계는 청년 초기고요. 이때는 막연하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화 단계는 이제 청년 후기. 이때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나 직업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는 20대 초반에 시작되고요. 이때는 한두 직업, 초보적인 직업을 시험해 보거나 어떤 전문 직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거나 이런 상황이고, 이때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직업을 바꾸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다음에 확립 단계는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내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감의 일부로 이 직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확립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강화 단계는 이 확립 단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기초에서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야에서 더 빨리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강화 단계. 유지 단계는 그 이후죠. 이때는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건데, 내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되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쇠퇴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50대 후반에부터 접어들게 되고, 내가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양도 좀 줄여나가고, 그리고 직업으로부터 나를 좀 이제는 분리시키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마지막 은퇴 단계는 이제 진짜로 실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직업 외에 삶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홀랜드의 직업 진로 이론인데요. 여기서 성격이라고 되어 있네. 성격. 나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다. 요게 이제 이 홀랜드의 성격 유형 이론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을 골라야 내가 더 쉽게 적응하고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홀랜드 유형은 이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진로 수업 아직 안 들었으면은 아직 못 들어보셨을 거고, 진로 이론 수업 들으셨으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6가지 유형입니다. 우리가 리아색, RIASEC 해가지고 리아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여기서 이제 지적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고,
내가 어떤 유형의 성격이냐, 내가 어떤 유형의 직업에 흥미가 있는가, 요거를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흥미 유형과 맞는 직업을 골라서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ES 혹은 이제 S2로도 얘기하는데 ES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혹은 뭔가 가르치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가 저한테 되게 좀 잘 맞는 편인 것 같고, 더불어 E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성향도 있어서 그럼 저는 뭔가 상담 센터를 차려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의 흥미나 성격이랑 맞는 직업을 찾게 된다,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홀랜드의 유형 이론인 거죠. 네. 구체적인 각 유형별 특성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워낙 이거는 이제 알려진 그 부분이니까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업 이론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선택을 할 때 어떤 영향 요인이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고 또 사회 계층의 영향이 있고 지능, 적성, 흥미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부모님의 영향이 사실은 생각보다 클 수 있죠. 네. 그 대학생들 이제 진로 상담 해보면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직업 선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또 이제 직업에 대해 우리가 포부를 갖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성취를 할 거야. 근데 이제 포부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의 성취 동기와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부모가 역할 모델의 역할을 해주면 좋기를 하겠지만 모든 부모가 좋은 역할 모델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거를 자녀에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자녀의 적성이랑 너무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의 흥미나 네 근데 이게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랑 맞지가 않는데 그냥 계속 푸시를 하면 너무 힘들겠죠. 저도 이제 상담한 학생들 중에 사실 성격적으로는 로스쿨이랑 전혀 맞지 않는데 본인도 힘들어하고 근데 부모님이 무조건 로스쿨 가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너무 압박스럽게 이제 부담감을 주는 경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인데요.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직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좀 높을 때 더 뭔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더 자주 접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중류계층의 부모는 하류계층 부모보다 직업에 관한 지식의 폭이 더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중산층이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중산층보다 밑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직업이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직업 그러니까 잘 뭐 약간 조심스럽네요. 직업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평가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직업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청년들은 부모님의 직업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계층, 이런 계층이라는 말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게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을 받은 경우에 자녀들도 나는 당연히 그 정도를 해야지 혹은 나는 그 이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 적성, 흥미인데요.
당연히 요거는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제 의사 결정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의사 결정이 우리가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경우에 더 자기에게 좋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부 수준도 지능이 높으면 아무래도 포부 수준이 높고 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업 만족도로 좀 넘어가 보고 직업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교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직업 만족은 성년기에 가장 낮고 그 뒤로는 은퇴 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왜냐하면 성년기에는 사실 그 직업을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단계고 이 업무량도 제일 많을 수 있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 보면 만족도가 낮겠죠. 또 요때는 보수도 제일 낮게 시작할 단계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은퇴 전까지는 어때요? 직업에 투자한 시간과 비례해서 급여 수준도 올라가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권한도 가질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 만족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또 연령이 증가하면서 직업 몰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 만족도는 이렇게 점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 스트레스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너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이유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직업 발달입니다. 사실 이제 요새는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도 직업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시하게 되는 이제 시대인 거죠. 그리고 여성이 종사하는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뭐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사업가 등 남성 중심의 직업을 추구하는 여성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성 중심, 여성 중심으로 안 나뉠 정도로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네, 물론 통계적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비슷하게 직업을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관리직에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유리천장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직급이 올라갔는데 그 이상은 여성이 이상하게 더 진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역할 갈등과 역할 과부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가 아닌 부부에 비해서 일과 가정 생활을 둘 다 이제 잘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되는 도전이 생깁니다. 이제 만약 맞벌이가 아니면 한 사람은 좀 일에 치중하고 한 사람은 가정생활에 치중하면서 조금 역할 분담이 될 텐데 맞벌이는 둘 다 이거를 균형 있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일 수 있어요. 맞벌이의 장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동등한 관계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가 양육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좀 더 지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녀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부부 모두 성숙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내 성격을 좀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도전받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둘 다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과 가족의 역할 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 문제인데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지 어린이집 언제 보낼지 이런 여러 가지 양육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경쟁심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가 많은 경우에 남성들이 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할 갈등과 역할 가부화는 역할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직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야근을 해야 돼서 그 시간 동안에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요럴 때 이제 발생하는 걸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둘 다 나에게 중요한 역할일 때는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역할 가부화라는 거는 내가 특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나 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좀 그럼 되게 스트레스가 크겠죠. 네, 스트레스도 크고 어떤 내가 스스로 되게 계속 잘 못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 갈등과 역할 가부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늘려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거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직업 발달 얘기했고 이제 성격과 사회성 발달 5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격 먼저 얘기를 하면 성격은 사실 우리가 되게 정의에 내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이 성격이 우리에게 되게 일관적인 특성이냐 아니면 변화가 가능한 특성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성격이라는 게 이제 일관적인 특성, 안정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 안정성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도 변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30대 초반까지는 제 성격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도 낳고 그 이후에 삶의 어떤 위기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성격이 많이 변화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릴 게 성격이 안정적인 거냐 변하는 거냐 이 부분인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정적이다,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특성 모델이 제시가 됩니다. 특성 모델. 성격 특성 모델은 정신적, 정서적, 기질적, 행동적 특성 또는 속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인의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격 5요인 모델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성격 5요인 모델은 신경증, 그 다음에 외향성 어딨나?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수능성 이렇게 5가지 측면으로 성격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뒤에 표를 넣어놨는데 외향성이 높은지 낮은지 개방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성격이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조합되는 이 성격이 사람마다 일관적이다라는 게 이 특성 모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나하나 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51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모델이에요. 성격은 변한다. 요거는 이제 단계가 있다는 단계 모델인데요. 단계 모델은 전 생애를 통해 연령과 관련된 발달 단계를 묘사를 하는 걸 우리가 단계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에서도 단계 모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성인기에 상당한 정도로 성격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연령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 성격은 내가 살면서 어떤 위기, 도전을 겪으면서 단계마다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릭슨의 그 단계를 보면 그 성년기는 6단계,
친밀성 대 고립 요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성년기에는 친밀감이 필요하고 이를 되게 강하게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이나 성적인 관계, 이런 이성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정 관계를 통해서도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친밀성을 욕구를 이제 충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족을 구성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네,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릭슨의 친밀감 대 고립감도 단계 모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베일란트의 경력 강화라는 게 나와요. 경력 강화. 요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뭐냐면 그 앞에 그림 보면 이 6단계가 친밀성이고 7단계가 생산성인데 요 중간쯤에 요때를 이제 경력 강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력 강화는 요 경력 강화 단계에서 엄청 일에 몰두를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보면 인생은 고립된 위기적 사건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위기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은 일생 동안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게 일단 베일란트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위기나 상황들에 적응하려면 우리가 방어 기제를 쓰게 되죠. 근데 이 방어 기제를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력 강화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 경력을 강화하는데 몰두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친밀감과 생산성 사이에 발생하고요. 근데 이게 왜 결혼 생활의 고비와 관련이 되냐? 요 앞에 보면 요때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경력 강화가 일어나면 가정을 이제 이루어 놓고 나서 다시 자기의 직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이 소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결혼 생활의 고비와 관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경력 강화는 40세 40세 경에 이런 맹목적으로 경력에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내면 세계를 탐색하게 되면서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어떤 단계 모델이냐면 레빈슨의 성년기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 모델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교재에도 있어요. 네, 교재 520쪽에 있고요. 그래서 레빈슨은 남성의 인생 주기를 연구를 해서 제시를 했고 이제 나중에 여성의 인생 주기도 남성의 인생 주기랑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5년 사이에 4개의 겹치는 시기 동안 자신들의 인생 구조가 형성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년간의 과도기 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21쪽 보면 521쪽에 성년기 전환기 그리고 성년기로 진입하는 시기 30세 전환기 그리고 성년기 절정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4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너무 할 게 많아서 네. 여성의 인생 주기도 남성이랑 동일한데 여성은 아무래도 가정 병행에 대한 게 좀 더 크게 나타나고요. 또 30세 전환기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융이죠. 융의 성인기 발달 단계는 융은 생애 전반기, 중년기의 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고 성년기에 해당하는 거는 요 생애 전반기 부분입니다. 요 시기는 외적으로 팽창하는 시기다. 성숙의 힘에 의해서 자아도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도 발휘되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중년기나 노년기 얘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다음 주에 중년기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노년기 배울 건데 그때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건데 융이 이야기하는 자아 실현은 뭐냐면 성격이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융합되는 걸 자아 실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융의 발달 단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성인기의 도덕적 사고 우리 콜버그 이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청년 초기부터 성년기까지 도덕적인 판단 발달 단계가 이제 있는데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그 도덕적 단계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령에 따라 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초록색이 이제 1단계인데 초록색 1단계가 제일 도덕적 발달 단계가 낮은 거죠. 요거는 10세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있다가 한 18세 때 이후에는 거의 1단계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2단계는 네, 어릴 때는 많죠. 2단계인 친구들이. 근데 점점 2단계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요. 3단계는 나이가 들수록 좀 늘어나다가 3단계도 점차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4단계 도덕적 발달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요. 5단계는 아무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18세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18세 이후에 좀 늘어나고요. 네, 이런 그 기울기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연령과 도덕성 발달이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성년기 때 요때죠. 요때 쬐뜩한 도덕적 추론을 거의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노년기에는 유지가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역할 변화.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성인기에는 성역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되게 요약해서만 얘기를 하면 이제 결혼 전을 성년기에도 결혼하기 전이랑 후로 나뉘는데 결혼 전에는 별로 성역할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성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내가 자녀 양육이나 집안일을 더 많이 책임지게 되고 남편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맡는 가장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들의 집안일 참여나 양육 참여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런 역할 분담이 성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 또 변화가 생기는데 자녀 양육이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지고 아이가 다 커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해도 되면 그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다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역할이 되게 크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교재의 마른 목골 성역할 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오다가 둘이 성역할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났다가 이제 여기가 성년기겠죠. 다시 중년기, 노년기 가면서 비슷해지는 마른 목골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년기에는 성역할 유사성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트만은 이런 변화가 부모의 책임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그리고 집안일을 좀 잘 해내기 위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런 성역할의 차이가 생겨났다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양성성으로의 변화 요것도 가설이 있는데요. 요거는 융에 의한 그런 가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융의 얘기는 이제 중년기에 가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표현들이 성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억압했던 것들을 억압하지 않게 되면서 여성은 남성성이 드러나고 남성은 여성성이 더 드러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가족생활 부분인데요. 가족생활은 사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시간상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이 매우 인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가족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의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어떤 이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성은 친밀감, 열정, 전념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네, 요거에 따라서 되게 사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 외에도 애착 이론도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사랑의 화학적 성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요거 교재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랑의 유형은 요런 네 가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외적인 특성도 보고, 그 다음에 태도나 신념을 보고, 그 다음에 역할 조화를 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배우자 선택할 때 이 여가망 이론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다음은 배우자 선택 기준. 아이고, 요거는 잘못 낭만적 사랑, 이거 잘 지우세요. 네. 외혼제와 내혼제. 외혼제는 이 범위 바깥 사람에서 혼인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근친상간이나 동성동본을 금혼하는 거고요. 내혼제는 어떤 범위 안에서 혼인 대상자를 선택해라. 그래서 인종, 국적, 종교, 사회계층. 요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동지론과 이지론은, 동지론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 이지론은 서로 성격이나 욕구가 다른 게 좀 보완적인 요인으로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는 거. 네. 그리고 결혼의 동기가 있고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재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혼과 재혼은 점차 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은 아직 별로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도 나오는데 이것도 교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신생활, 동거생활, 무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 이렇게 가족 구조가 다양한 가족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성년기 수업을 마칠 거고요. 12주차 과제는 똑같이 리플렉션 페이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중년기 발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